근데 이건 현대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뭐 초임 검사 정도를 그렇게 만들. 정신 나가가지고 나 같아도 열받지 개빡치지. 그래, 됐어. 그 네가 정치를 뭘 알아?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뇌의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근원 149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 괜히 무거운 얘기를 했다가 댓글들에서도 왜 무거운 얘기를 하냐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즐길 수 있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 네. 오늘 이야기는 네.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좋아합니다. 서로 예.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네. 무한한 네. 뇌피셜을 할 수 있는 주제로 예. 가져왔고요. 조회수를 위해서 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하나 네.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예. 남편을 왕으로 만든 여인 야. 원경 왕후 민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킹메이커. 원경 왕후 민씨. 네. 김씨 아니고. 민씨. 김민씨. 예. 이거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어떤 그런 것과 비교될 게 아니라는 거. 비교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얘기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것과 지금의 어떤 모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심한 원경왕후가. 심하다기보다는 집안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집안이. 사실상 파트너는 맞습니다. 파트너예요. 정치적 파트너고요. 이거는 당대 고려적 전통이 어떻게 조선의 전통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들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그러니까 것이지. 사기꾼하고 달라요. 내 얘기야. 예. 아니 그리고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제 약간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좀 있는 게 민씨여서 또. 같은 민 씨도 맞아요. 예, 예. 어. 그리고 맞아요. 이 시절 이전부터 민 씨는요 굉장한 집안입니다. 영민 씨는 고려 시대 때부터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민혜경 씨는. 민혜경 씨가 영민 씨가 모르겠는데 그거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 민 씨가 그 정도. 민혜경이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민혜경 씨가 불렀던 노래가 뭐지? 뭐가 있지? 보고 싶은 얼굴. 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만 합니다. 저도 사실 올드보이 때문에. 일단 그 드라마는 좀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 예. 저는 예고편. 사실 이제 원경왕후로 나오는 네. 차주영 배우를 네. 더글로리 때부터 너무 좋아했습니다. 맞아요. 혹시 그 특정 예. 제가 장면을 더글로리를 보면서 차주영 씨가 나올 때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오창석이 좋아할 사람.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이. 난 등장하는 순간 얘기해서 오창석 스타일이다. 좀 키도 크고 이렇게. 이제 민씨 집안에서 민씨 지금의 좀 반대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세종의 어머니가 후덕하신 분을 주로 캐스팅을 했는데 이 양반은 약간 섹시 쪽에 가깝지 않냐 이런 느낌을 갖고 반대했지 않았을까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뭐 목욕하는 장면, 상반신 드러는 이런 거 막 계속 막 논란이 되니까 야 이걸 세종의 모친을 이렇게까지 이런 느낌도 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아직도 한국 사회는요 조선적 전통이 굉장히 강한 사회라는 거. 고려 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시대 저희가 다룰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지금의 어떤 성관념이나 어떤 여성관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백투디 고려. 고려로 돌아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사장님은 길을 못 펴고 사실 텐데. 그런가요? 그렇죠. 일단 여성의 어떤 그렇죠. 지위가. 그러니까 지위를 놓고 딱 봤을 때 그냥 무작정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선과는 다르다는. 그럼 아무튼 이혼하셨겠죠 아마. 결혼했다가. 일단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이라서 그런 차이도 있는 거죠. 성리학적 전통이 모든 사회 전반에 흘러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절에 어떤 그 고려적 전통이 남아있던 시절에 그 어쩌다 보니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남편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요 세종조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조선 왕조의 창업을 노래하는 그 이제 악장들의
원경하고가 나와요. 이거 대단히 특이한 경우. 원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용비어 첨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용비어 첨가에 육룡만 나르샤가 아니고요. 네. 육룡 더하기 원경하고가 나르샤입니다. 아. 6+1 나르샤. 네. 6+1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사실 뭐 사실상 7용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실상시. 이자춘, 이성계 위는 뭐 의미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의미 없는 사람들을 용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더 큰 사람은 원경이죠. 네. 힘이 더 세고 네. 뭐 역할도 더 컸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 악장들이 만들어지는 게 세종 이거 한참 뒤. 엄마잖아요. 자기 모친이죠. 그런데 엄마가 세종 입장에서는 네. 고생한 것도 알아요. 아버지 때문에 또 아버지 쓰레기지. 그렇게 말하면 또 태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튼 세종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고난 이런 게 좀 마음에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분명히 여성이 다양했을 tes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야기가 되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본인의 처가도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죠. 한번 싹 몰살이 한번 도륙 당했지. 정리가 네. 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가 창업이 됐는지 어떻게 창건이 됐는지 잘 알아요. 이거 왜냐? 사료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만들어졌는지를 용비어 첨가에도 집어넣을 정도로. 그리고 그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물론 이제 왕이 집어넣겠다는데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 누구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라고 하는 건 조금 크게 해석한 거고 본인의 남편이 왕이 되는 거죠. 네. 1차 왕자의 난. 네. 조선이 되고 나서 네, 그 조선이 되고 이후에 나서 네. 그 이후에 조선이 되는 과정에서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때 정몽주. 태종이 예. 근데 그때 이방원이죠. 네. 이방원 시절에 부인이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둘 관계를 네.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조선왕조 실록에 이 원경왕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대단히 자주 등장합니다. 굉장히 자주. 초반에. 네. 네. 초반에. 그리고 아직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는 칭찬 일색입니다. 네, 이 뭘 칭찬하죠?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과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사냥 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고요. 첨가물은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 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저도 기침을 몇 번 했었는데 요즘 목감기가 너무 유행이 돼서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이제 목에 좋은 거 평소에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냥 도라지도 원래 목에 좋은데 네. 산삼까지 같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에 정말 좋은 끝판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산삼시대는 계속 먹다 보면 좀 맛있어서 마치 그냥 기호식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아요. 건강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도 산삼시대 가격도 착하고 산삼 함유량 높은 산삼시대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 순백의 동생 제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손발톱을 가지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한국에서만 15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 특허받은 성분, 아마존 1위, 믿고 쓰는 캐라셀 브랜드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면 관리가 끝인데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돈 아끼신다고 더 관리를 못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캐라셀 패치로 건강한 손발톱을 선물하세요. 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내피셜 그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1월 31일까지 캐라셀 풋크림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그 나이 드신 어머님 여러 가지가 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얼굴에 생긴 주름, 거칠어진 손 이런 것들이 참 자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손톱 같은 거 보면 진짜 다 되게 투박하세요. 관리를 오랜 또, 시간 네. 집안일로 인해서 거의 뭐 남자 손처럼 되어 있는 손과 손톱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물론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엄마도 손이 되게 예. 그 요리를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손 보면 마음이 약해져. 네. 그래서 이번 설에도 또 얼굴 뵐 텐데 저도 캐럿의 선물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또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면 손발톱이 굉장히 상할 수 있거든요. 물이 많이 묻는 직업이거나 자 아내분도 그렇고 자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그 손발톱 건강을 위해 캐라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라셀이었습니다. 태종이 왕이 되기 전에는 칭찬 일색입니다. 네, 이 뭘 칭찬하죠? 정종실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원이 그 왕 세자가 되잖아요. 동생인데 세자. 양자가 된 되는 거죠. 이상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자 빈이 돼요. 원경어로 세자 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록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민씨를 봉하여 세자 정빈으로 삼았다. 배필을 중하게 하는 것은 일륜을 두텁게 하는 것이요. 위호를 높이는 것은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생략하고 그대 민씨는 세가에 나서 군자의 배필이 되어 일찍부터 부드럽고 아름다운 의측을 나타내었고 항상 고요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었다. 자기가 쓴 건데 자기가. 물론 정종실록은 아마 태종 때 한마디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왕비였다. 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강단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쭉 너무 매력적이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차주영의 빙의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너는 머릿속에 차주영을 지워. 드라마는 드라마고. 그런 것도 없고 마땅치 않은 것도 없이 중계, 부엉이를 주장하여 바르고 길하였으며 반드시 경계하고 반드시 조심하여 내조를 다해서 삼가고 화합하였도다. 어떻습니까? 내용.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좋은 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부엉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자주 나오는데 요리를 잘했나 봐요. 직접 요리를 했다고요?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엉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자주 나오거든요. 아니 그럼 요리하는 상궁들을 잘 조잡은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둘이 결혼한 거는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성계가 왕이 되기도 전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 둘의 결합은 그냥 일반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냥 그 민가 둘의 결합인 거예요. 왕가가 아닌. 근데 둘 다 좋은 집안이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때는 이성계 집안이 많이 기울었죠. 그 급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민 논쟁이 좀 씨는 개경에 굉장히 네. 귀족이었고 이건 지방의 무인 집안과 집안인데 문인 집안의 그렇죠. 만남이니까 좀 무시당했을라나? 이성계 근데 고려에서는 또 무인들이 인정받았잖아요. 못 근데 봤죠. 또 못 봤죠. 받았나요? 무인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좀 딸려집이.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자 빈에서 이제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정비로 봉하는 책문이 있습니다. 너 정빈 민씨는 유한 정정, 그게 이제 부녀의 태도나 마음씨가 얌전하고 정조가 바르다는 뜻입니다.
성일단장하여 결발하여 동례함으로 이게 성년이 되어 결혼하고 일찍 의가의 덕을 나타내었고 능히 계책을 결단하여 갑옷을 끌어서 종사의 공을 도와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역성 혁명을 할 때 그 남편의 갑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네. 그 일화를 적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에 비도 웅대한 계획을 잇게 된 것이 또한 내조에 많이 힘입었다. 조강의 예정을 잊지 못하여 유적 왕비의 옷가지의 의식을 높이는 도다. 너 이 그 차주영이 아니구나. 원경이 원경왕후가 태종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를 정비로 삼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쫙 엄청나게 띄워져. 이게 태종 직위년의 기사입니다. 근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조금씩 내용이 이상한 내용이 섞이게 됩니다. 야, 권력을 잡고. 그게 뭐냐면 얼마 안 있다가요. 네. 얼마 안 있다가 6개월 있다갑니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사의 제목. 임금이 가까이 한 궁인을 힐문한 정비전의 시녀 환관을 내치다. 수족을 잘랐다. 정비전의 시녀 환관 등 20여인을 내쳤다. 정비가 임금이 궁인을 가까이 함으로 태종이 이제 궁인을 가까이 했다는 네. 게 궁녀들이랑 국력 건드리고 네, 놀아다니고. 놀아다니고 하니 본계하고 노하여 네. 가까이 한 궁인을 힐문하니 네. 임금이 노하여 그 원경 왕후의 수족들을 다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내친 아. 거. 야. 이게 아까 그 극찬하자마자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 일종의 이제 공천 학살이거든요, 이제. 네. 주변 사람들 본인만 놔두고 다 자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6개월 뒤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조의 역대 왕조의 빈첩의 제도를 상고하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첩 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 말이냐면 태종이 그 하륜한테 하나 물어봐요. 야 왕비가 저래도 돼 이런 거잖아. 왕비가 자꾸 나 후궁 두는 거 뭐라고 하는데 옛날엔 어땠는지 조사 좀 해봐. 저래도 그 마음은 되냐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판례가 있는지. 예. 아니 왜 그럴 자,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네. 신등이 삼가 혼인을 상고하건대 제후는 한 번 장가드는데 9년을 얻고 한 나라에 장가들면 다른 두 나라에서 인첩을 보내니 모두 조카나 동생을 따라가게 하며 경대부는 1처 2첩이며 선비는 1처 1첩이니 후계의 자손을 넓히고 음란한을 막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9명 정도는 둘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9명 후궁은 둘 수 있다. 그걸 딱 듣고 뭐라고 하느냐 하여 이에 윤허하였다. 뛸 듯이 기뻤겠네요. 예. 네. 그리고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못하여 빈첩이 미비되어 다만 평시에 시녀만이 있을 뿐이다. 시녀밖에 없고 궁녀 후궁이 없었다. 정비는 원경왕후죠. 천성이 투기가 심해 사랑의 아래로 이르지 못하여 임금이 빈첩을 갖추고자 하였다. 투기가 심하다는 얘기는 질투가 심하다는 질투가 거예요. 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그게 역사서에 썼다고. 역사서에 태종실록 제3권 1402년 태종 2년 1월 8일 아까 내치고 원경왕후 옆에 있는 친구들 내치고 6개월 만에 있습니다. 1402년이요? 예예. 아, 그럼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는데. 네. 아, 10년 만에 이렇게 이제. 네. 어. 그리고 8개월 뒤입니다. 네. 성균 악정 권홍의 딸을 별궁으로 맞아들이다. 아, 방언이. 예. 성균 악정 직위예요. 권홍의 딸을 별궁으로 맞아들었다. 처음에 대부인 송씨가 정비에게 말하기를 궁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점점 두렵다 하였는데 정비의 투기는 더욱 심해만 갔다. 그래서 임금이 권씨가 현행이 있다 하여 예를 갖추어 맞아들이려고 하니 이게 이제 결혼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비가 이제 그 원경왕후가 옷깃을 붙잡고 말하기를 셉니다.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고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 나라 같이 세운 건데 국가를 차지했다.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이 나라 너 혼자 만든 거야? 아니잖아. 너랑 만든 거잖아. 근데 지금 와가지고 나를 제끼고 새로운 또 결혼을 하겠다. 하며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도 들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가래색을 파하도록며 결혼식은 안 한다라고 하고 환관과 시녀 각각 몇 사람만으로 결국은 했다. 헌씨를 결국에 맞아들입니다. 대단하다. 그래. 진짜 너무 간절히 드리고 싶었나 보다. 정비는 마음의 병을 얻었고 임금은 수일 동안 정사를 듣지 아니하여 일을 놓았다는 거야. 거기서 신혼방에서 그냥 안 나오고. 아니야. 그런데 밤일만 하고. 보라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결혼식도 못해서 기분 나빠서 나 일도 안 해. 그런 식의 시위를 한 거야? 네. 자기 와이프한테? 네. 야. 좀 못났다. 네. 근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아니, 근데- 여자한테 빠졌다기보다는 저거 아니었을까요? 서로 간의 권력 다툼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그 권력 다툼이 사실은 그 고려적 전통이 어떻게 조선의 전통으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예요. 먼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고려 왜요? 아니 근데 원경왕후가 뭐 권력을 화났구나. 나눠다 화가 많이 나셨어. 아니 뭘 권력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결혼식까지 좀 선 넘었다 이거잖아요 사실. 아니 다 그렇지 손 넘었다고 않나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걸로 촉발된 거지. 이거는 태종의 어떤 리더십을 볼 필요가 있어요. 태종의 리더십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예. 세요. 이게 지금 사실 목적은 원경왕후를 짓누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조선의 전통이라는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외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삐뚤어졌었던 원인은 다양하지만 뭐 토지 제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지만 정치에서의 문제가 늘 촉발됐던 거는 무엇이냐? 외척이 강했기 때문이다. 외척이 늘 정치에 참여를 하고 외척들이 늘 좀 그 정계에 들어와 가지고 국정농단을 일삼으면 나라는 제대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외척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태종입니다. 예. 그럴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말고 그런 가운데 안 그래도 이 생각 갖고 있는데 원경화가 기운이 세요. 그다음에 생각과 주장도 굉장히 셉니다. 거기에 더해 이거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원경왕후의 4명의 남동생이 있어요. 이 4명의 남동생이 실제로 건방졌는지 이거는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승자 역사니까. 네, 각자 다를 수 근데 이제 있습니다만 대장군들이에요. 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지. 나 같아도 쫄릴 것 같아. 우리 와이프 동생들이 진짜 군사력을 다 갖고 있으면.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자기 귀에 들리는 게 내심 뭐 못마땅한 거예요. 그거를 쳐내는 과정의 정치 방식이 한 사람의 정비에게 몰빵이 되는 걸 경계하고 그렇죠. 그래. 어쩔 수 없이. 나 보면서 웃지 말고 여기 둘이 얘기하세요. 나는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때 얘기한 겁니까? 고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 있었어야 됐네. 그때 하나 더. 고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외가 쪽으로 네. 상속이 많이 돼서 네. 그러니까 4명의 동생들이 다 대장군이고 그리고 민씨 집안이 동해안 쪽 그러니까 이 돈 쪽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손자는 가병들이 막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계 밑에는 가별초가 있었지만은 이게 형제한테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원이한테 있을 가별초 그러니까 사병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보충해 준 게 민씨 집안의 수천의 사병이거든. 근데 그 수천의 사병을 통해서 원경이 내가 너 군사도 빌려주고 그래. 그거 해줬잖아.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했는데 근데 왕은 나잖아. 여기서 이 문제가 되는 거지. 쳐내야지.
지금 여기도 집중을 좀 해주세요.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감정이입이 지금 되어 있는 네. 상태잖아요. 됐어. 그 네가 정치를 뭘 알아? 아니 그러니까 오 문제적인 발언입니다. 조선 네. 왕의 조선 왕의 입장에서. 빙의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여흥민 씨, 이 시절의 여흥민 씨는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렇지. 고려 시대, 네. 고려 말에 이 집안은요 알아주는 권문세족이고요. 원경왕후는 충정왕이랑 육촌지간이에요. 이야. 왕실이랑도 연결이 돼 그렇죠. 있습니다. 정치. 굉장히 빵빵한 집안이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공민한테 충충한 검열에 성균 사예까지 지냈었던 성리학자입니다. 엄청나게 빵빵한 집안이고 개경에서 귀족에다 성리학자야. 귀족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려 말에 어떤 정치 구조를 이야기할 때 권문세족 대 신진사대부의 대결로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권문사족이라고 불리고 세족. 그리고 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네. 그들 중에서 권문의 가문들이나 세족의 가문들 중에도 신진사대부가 있습니다. 이들도 성리학자들이 있어요. 이 집안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문사족의 그 굉장한 집안인데 신인사대부도 그 성리학에 대한 성리학을 조예가 굉장히 받아들인 깊어요. 거지. 굉장히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저기 한 6대 조서부터 과거급제 쭉 해가지고 집안의 재산도 어마어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렇죠. 그 사병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집안입니다. 이렇게만 딱 놓고 봤을 때 민제네 집안, 그러니까 이제 원경왕후의 아버지와 이성계의 결합이 될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막 이성계는 외구 토벌하고 조금 이제 중앙으로 여기 중앙이라고 하는 거 원래 저기 변방에 있던 장수가 개경으로 들어오는 무렵이에요. 그러면 이 두 집안의 결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양보한 결혼이냐. 완전 원경이지. 너무 이쪽. 근데 맞잖아. 근데 너무 또 그쪽으로만 보기보다는 네. 이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 그 처가 쪽이 그러니까 이방원의 처가가 워낙 잘났었습니다. 근데 이건 현대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뭐 초임 검사 정도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처가에서 어떤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키웠더니 저 새끼가 이제 그렇지. 키워놨더니 이제 주인을 문해 정신 나가가지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흔한 스토리입니다. 이건 뭐 욕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있는 바보 온달 설화 같은 거잖아요. 네. 약간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네. 그리고 하필 이방원이 나이가 적죠, 더. 연하요? 2살 어립니다. 어려. 영계. 그래. 누나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방원은 16세였고요. 네. 원경왕후는 이때는 18세. 18세. 차주형 18살에 결혼해.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보는 거에 따라 다른 게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자라는 게 요런 입장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뒤엎고 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민재가 사람을 잘 본 걸 수도 있는 그치. 거죠. 그렇죠. 네. 잘 본 걸 그지.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사람을 잘 보는 거는 잘 되고 잘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보일 때 그 사람의 총기나 기운을 알아보는 게 진짜 사람을 잘 보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이성계네 집안이 그렇다고 뭐 완전 막 이렇게 쩔이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집안도 신흥 무장 세력으로서 정도전 쪽부터 해가지고 저기 이제 진짜 그 신진 사대부들과 사대부도 신흥 유신들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집안의 결혼은 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요 때는만 놓고 딱 보면 이제 민재네 집안이 더 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벨붕 정도의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저기 무슨 진짜 완전 흑수저 집안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속물 집안 권력까지 쥐어줬더니 그냥 또 에휴. 그런데 이거는 명확합니다. 민재네 집안과
이 이성계의 집안이 결합이 되고 네. 훨씬 더 이성계의 집안은 힘을 받는 건 맞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큰 산이 돼주거든요. 예전 그러니까 이성계는 지금 중앙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발을 뻗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고민하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면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좀 더 나의 이름값을 올릴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있을 때 민제네 집안과 딱 결혼했다? 오, 야, 이거는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쪽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라라고 하면 네, 이성계네 집안인 건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통해 네. 조선이란 나라를 만듭니다. 그 이후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뤘습니다만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과거 합격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 아들들 중에서 좀 독보적인 아들로 착 하고 떠올랐지만 세자책봉이라고 하는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세자책봉과 동시에 이제 처리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병혁파라고 하는 네. 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을 뺏어버리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이방원을 비롯한 이제 왕자들이 일으키는 게 제 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태조 실록에도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이때 여러 왕자들이 거느린 시위패를 패하게 한 것이 이미 10여일이 되었는데 다만 방번만은 군사를 거느림이 그전과 같았다. 이방번. 네. 정한군이 태종이죠. 처음에 군사를 패하고 진영 안에 있는 무기를 모두 불에 태워버렸는데 이때 와서 부인이 몰래 병장기를 준비하여 병고에 대응할 계책을 하였던 것이다. 이야. 처음에 정한군의 부인이 자기 스스로 정한군이 서서 있는 곳까지 이르러 그와 화패를 같이 하고자 하여 걸어서 나오니 정한군의 신복인 최강대 등이 극력으로 관하여 이를 말렸으나 종 김부계가 정도전에 각각 활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제야 돌아왔다. 이 말은 같이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병장기를 숨겨놓은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료에 적혀져 있습니다. 네. 동생들이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 군권을 다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태조 이방원이 갖고 있었던 군권을 다 뺏길 위기에 있었는데 원경왕후가 이거 이대로 뺏기다간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첫째 동생이 그 대장군이었고요. 둘째 동생이 장군이었습니다. 이 둘은 어쨌든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갑옷이랑 칼이랑 무기들을 맡겨놨던 거예요. 좀 순간하라 우리. 최소한의 방비는 해놔야지.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10여일이 지나고 나서야 병장기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방원이 지금 돼? 되는 거 맞아? 씨 어떡하지? 쫄려 하고 있을 있는데 원경이 갑옷이랑 이거 내가 챙겨놨으니까 일어서세요. 야, 근데 이건 진짜로 큰 힘과 해안과 엄청난 거죠. 네. 같이 걸어갔다는 게 사진이 떠오르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진인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과 함께 왕후가 같이 걸어가는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아닙니까? 아니에요. 둘이 아마 네. 나란히 나란히 뒤도 아니다. 네. 이건 이제 앞세운 사진이기 때문에 네, 보통 손잡고 걸으시더라고요 이분들도. 네. 아마도 같이 걸어갔을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 연려실 기술이라고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조선왕조 실록 때문에 이제 야사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뭐 야사긴 합니다. 야사에는 이때를 똑같이 비슷하게 기록해요. 태조가 병이 들었는데 정도전이 대조의 요양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의논하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태종이 모든 형들과 더불어 항상 긍정전 문 밖에서 자더니 원경왕후가 그 아우 민무질과 모의하여 종 김소근을 보내어 후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고하니 태종이 곧 집에 돌아와서 후와 민무질과 더불어 한참 동안 가만히 이야기하는데 후가 울면서 태종의 옷깃을 잡고 권례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태종이 후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는데 후가
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말하기를 조심하고 조심하소서 하고 곧 동생 대장군 민무구와 장군 민무질과 함께 모의하여 병기와 말을 몰래 준비하고 태종을 응원할 계책을 세워놓고 있었다. 여기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같이 모의를 한 게 동생들이에요. 이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원경왕후 그리고 동생들이 처남이죠. 굉장히 큰 힘이 돼줬다는 거예요. 그렇네. 굉장히 큰. 너무 감정이. 진짜로. 아 근데 맞잖아요. 아 맞지. 그건 맞아요. 맞아요. 부인할 수 없지. 이게 나중에 태종 즉위 이후에 권근이 그 왕후가 됐으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쫙 그 어떻게 보면 빨아주는 약간 그 책문을 올리거든요. 거기에도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갑옷을 끌었다거나 비도를 이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굵직하고 묵직한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써요. 이거는 1차 왕자의 난에 있어서 원경황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육룡이 나르샤 할 때도 용비 어천가에도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왕자의 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왕자의 난도 이제 저희 다뤘죠. 넷째 형이 이제 그 이방원을 이제 제끼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간의 난에 군사 모기내가 탄 태종의 집의 말이 화살에 맞아 달아나서 스스로 자기 마구에 찾아온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탔던 말이 말만 온 거예요. 후가 생각하기를 반드시 싸움에 졌다 하고 이 다음이 중요해서 스스로 전장에 나아가 태종과 함께 죽고자 하여 걸어가는데 시녀 등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야. 조금 있다가 이웃집 노파 정사파라는 사람이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고하자 이내 돌아왔다. 야. 전에 태조가 정도전 무리의 말을 듣고 모든 왕자가 소관하는 병간을 파하게 하였는데 태종이 이때 자기 소관의 병기를 다 불태웠더니 무인의 변에 이르러서 오로지 후가 준비해 놓은 병기에 의뢰하였고 지금에 이르러 여러 군사들이 갑자기 난을 당해 말 한 마리 병기 하나를 얻을 수 없었는데 이것도 후가 미리 준비해 놓은 병기에 의뢰하였다. 2차 왕자의 난도 또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상견지명이 또 있었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나도 간다. 와. 나도 간다. 이 정도로 역할을 했던 사람. 고연지기가 있어. 아니, 아니 근데 이랬는데 지금 결혼하고 6개월 있다가 지금 후궁 지금 9명 들인다고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나 같아도 열받지. 개빡치지. 저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네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나는 못한다는 사실이 분노가. 네. 고연지기가 있어. 네. 네. 남편을 탁 이렇게 그리고 가도. 사실 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은 굉장히 많이 갈팡질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1차 왕자의 난은 정도전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 이복 동생과 그렇죠. 동복 형제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요? 느낌이 다를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혈육이랑 그러니까 혈육이긴 관계랑 한데, 완전 어머니가 다른데. 관계랑 네. 완벽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저거랑은 또 다르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방원이 조금 매정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방원이 사실 과거 공부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는 그치. 사실 그 경처였었던 방석이 엄마가 많이 둘째 도와줬는데. 부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제 이방원의 잔인함도 좀 있다. 그렇지만 아무튼 본인이 살아야 됐어. 아무튼 근데 동복 형제였었던 넷째 형을 치는 거는 굉장히 주저합니다. 근데 이때도 원경왕후가 적극적으로 죽을 거야 너? 쳐야 되옵니다. 동생이라서 이때는 반말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방어나 해야 돼. 이렇게. 죽어. 가만히 있으면 너 죽는 거야. 형 누나 때문에 너 말 죽을 들어. 거야. 그 결단을 원경이 내렸을 수 있다. 내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결단을 원경이 내려줬을 것 같습니다. 뭐 냉정히 따지면 원경은 내 남편이 중요한 거지. 내 남편의 뭐 네. 자기랑 사실 냉정히 따지면은 또 남남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근데 진짜 킹메이커네요. 만들었네. 명확한 킹메이커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기틀을 잡는 과정에서 명확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 거는 확실합니다. 또 이제 역사는 또 승자의 역사라 이방원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도 나 스스로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해 보이니 원경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서술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명분을 제공을 누가 해주느냐에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역사인데, 정치인데.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유능해. 아까 이제 조금 그 관계들이 이제 틀어졌었던 이야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했으니까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 처가를 좀 경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후공이 18명. 씨, 진짜. 이방원. 예, 이방원의 야, 18방원. 18명인 거. 네. 견제가 너무 셌다. 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피셜로 해볼 수도 있어요. 핑계는 그 외척을 누르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여색을 밝혔던 것도 부정하기는 좀. 둘 다겠지 뭐. 여색도 밝힐 겸 외척도 누를 겸. 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후궁으로 들이는 친구들의 면모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진짜 빡쳤던 게 원경 집에 있던. 그거 들으셨구나. 왜? 또 빡치는 이야기 집에 듣고 있던 여자 하인을 여종? 왜? 여종을 이제 이거는 대놓고 약간 이재이지. 저 망신주기 아니야? 그니까요. 이뻤대요. 이뻤대요. 그럼 또 그럼 이게 그러니까 자존심을 박박 긁고 승질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것도 승자의 역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견제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자가 좋았던 거죠. 그 왜냐면 하인을 데리고 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욕적이긴 하지만 또 한 방편으로는 원경 집안 내부의 이야기를 그동안 주워들은 거 다 들을 수도 있네. 아니면 처가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보는데 탐나는데 저거. 그건 이제 다 내피셜입니다. 그게 내피셜이지. 걱정이지. 18명이면 그냥 예뻤던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내가 때. 봤을 때도 전부터 눈여겨봤던 것 같아. 네. 그냥 공식으로는 11명인데 이제 쭉 다 합치면은 18명에 8명의 아들과 13명의 딸. 야, 이거는 자식 이름 한 번 다 못 쓰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네. 내가 만약에 그런 저 입장이었다면은 18명 고민됐겠다. 누구 18명 넣지? 왕인데 18명. 심지어 어. 심지어 아까 말했었던 그 원경의 이제 종도 있었는데 집안의 종도 있었는데 기생도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양령. 양령. 그렇기 때문에 양령이 어. 아빠는 라고 할 수 있다. 당당히 이야기할 수. 근데 그때는 있었던 거죠. 보통 아이가 외가 쪽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민무구 민무질한테 엎드려지냈다는 것은 사세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양령이 우리 아마 최대 조회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양령처럼. 양령. 인생은 양령처럼 사는 게 맞는데 양령이 누구 핏줄이었고 누굴 보고 배웠는지는 명확하다. 기생 원래 이게 미워하면 닮아가요. 와이프의 종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외척을 누르기 위한 만을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여색도 없지 않아 있었다. 집안 내력이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역시 양령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길어지니까 조금 빨리 치고 나가가지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외척을 쳐내느냐? 이거는 첫째, 둘째 형도 일단 1차로 한번 쳐내고요. 셋째, 넷째 동생이죠. 첫째, 둘째 동생도 쳐내고요. 셋째, 넷째 동생도 쳐내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뭐 다룰 기회가 있으면 원경의 네 원경의 4명의 남동생을 모두 쳐냅니다. 모두 쳐내요. 네. 그게 중요한데요.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둘 다 영모죄로였거든요. 귀양 보내. 그런데 귀양은 보내요. 귀양은 보내고 첫째, 둘째가 쳐내졌을 때는 처음에는 네가 원하는 데에 가라. 귀양을. 근데 이거를
아버지였었던 민재,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민재가 엎어버립니다.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멀리 보내세요. 어. 그거는 목숨만 살려달라는 또 그렇지. 어. 이렇게 했다가 우리 나중에 아들 목숨만 살려다오. 더 죽이려고 하지 말고 어. 이거 그냥 더 멀리 보내고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아버지가 죽어요. 민재가 1년 있다가 죽거든요. 민재가 죽자마자 어. 거기에 연루됐었던 애를 사형시켜버리고 어.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립니다. 어. 실제로 뭐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은 그냥 씌운 거예요? 이거는 서로 조금 오해가 있었어? 선의파동이 있을 때 응. 선의파동이라는 거는 우리 자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넘겨. 나 안 하고 어. 양령한테 넘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 양령한테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다가 1년 뒤에 이 양이 파동이 있을 때 다 어려운 이야기 다 제끼고요. 어. 웃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 좋아했다는 겁니다. 내가 니들 실제로 왕이 물려줄 생각이 아니라 간 보려고 내가 니들의 충성심을 보려고 물려준다고 했는데 니들 너 좋아하더라? 근데 이렇게 이거는 됐구나.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무엇이랑 연결이 되냐면 이 고려의 전통에서는 원래 외가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양령도 이때는 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양령과 외척이었었던 첫째 둘째 민무구는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외삼촌이랑 정말 친합니다.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웃었다는 거예요. 이 양위의 의사를 보였을 때. 내 조카가 왕이 된다. 자,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민무질이 이 양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나중에 양령이 왕이 됐을 때 내가 만들어준 사람이 태종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옷, 이표, 병정기, 순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양령이 왕이 됐을 때 임금님 아버지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태종은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척이 문제가 됐었던 고려적 전통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쳐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귀양을 보냈던 건데 귀양을 갔다가 아버지 민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관련자 하나를 처형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은 자진을 해도 좋다라고 명을 내립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해라. 자진을 해도 좋다라는 말은 자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라는 거지. 자진을 해도 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자진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 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넷째가 남아 있는데 셋째, 넷째와 관련해서 모함하는 그 상소문이 빗발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아마도 태종이 뒤에서 바람을 잡았을 확률은 걔 싸가지 없어 걔들 이렇게. 첫째 자가 발전으로 이렇게 야 이거 뭐 이렇게 누가 상소 좀 올리면 이게 잘 정리될 텐데. 왜냐하면 보세요. 첫째 둘째가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이제 왕이 될 사람은 또 양령일 텐데 양령과 나머지 삼촌들은 또 안 친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입장에선 이 셋째 넷째 입장에서는 첫째 둘째가 태종 때문에 죽었어요. 원한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때 죽이라고 상소 올렸던 사람들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럼 셋째 넷째를 살려둘 수 있을까요? 못 살려주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소문을 막 올리라고 할 때 이때 갑자기 양령이 등장합니다. 네. 양령이 셋째 넷째 삼촌이 저한테 첫째 둘째 삼촌 죽은 거 억울하다 그러던데요. 양념이 배신 때렸어. 양념. 그거 뭐야? 치기 어린 마음이에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그냥 아직 어리니까. 양념도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이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빠가 좀 아빠의 분위기를 읽었거나 실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래도 그 지가 말하는 건 아니지 맞나요? 아니면 그 삼촌들이랑 그 기생집에서 초이스가 겹쳤나? 양념을 또 너무
그럼 화나지. 상소 바로 올리지. 화나지. 네, 상소 바로 올리지. 그렇게 야. 또 얘기하는 건 진짜 좀 의리가 그렇고. 없네. 아무튼 야, 근데 진짜 이건 죽이는 게임이라 네. 자기 살려고 한다면 네.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셋째 넷째인 민무휴 민무회도 네. 유배를 갔다가 똑같이.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민무휴가 민무회가 모두 자진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민무휴가 민무회 등의 불충한 죄를 정부 공신 6조 대간 문무 각사에서 여러 차례 신청하였으나 다만 정비의 지친이기 때문에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아울러 외방에 유배했는데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서로 잇따라 목매어 죽었으니 내버려두고 논하지 말라. 왜 울라 그래? 아니 난 너무 원경 입장에서는 진짜로 네. 너무 배신감. 남편이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진짜.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회 등의 처자도 아울러 모두 먼 곳에 안치하라. 태종 16년 기사입니다. 이렇게 처가가 완전히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경왕후의 집안 자체가 완전히 날아가게 되고요. 완전 멸했네. 대가 끊긴 거죠.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네네. 자식들 있었어요. 아, 그럼요. 어. 그런데 자,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자,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내 피셜 근원 구독자분이 건강검진 앞두고 보험장터로 문의하셔서 기존 보험 점검을 요청하셨는데 80세 이후 보장이 하나도 없길래 암보험 포함해서 종합보험 100세 보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에 3개월 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폐암 진단 받으시고 와. 수술을 하셨어요. 자,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수술비 1,095만 원 지급받으시고 보험료 납입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치료도 잘 됐다고 하고요. 자,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 필수입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꼭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게다가 요즘은 또 의료 체계가 워낙 또 뒤숭숭해가지고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또 사설 보험 한두 개는 들어놓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료 보험만 믿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구가 병들어서 그런 건지도 네.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병들이 많아요. 더 많이 늘어나는 암 환자들 20대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지기도 했고. 네. 자, 그러니까 내 몸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지키는 수밖에. 네. 자,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선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양질의 보험,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을 가입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죠. 보험 장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또 한 번의 그 또 충격이 있는 게 그 2년 뒤에 태종 18년이죠. 양녕대군이 폐위가 되게 됩니다. 물론 세종이라고 하는 왕을 낳아준 것도 원경왕후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양녕대군 편에서 했죠. 이 양녕대군이라는 이 세자 첫째 아들은 원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었죠. 앞에 여럿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어. 엄마도 앞에 아들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어렵게 얻은 첫째예요. 물론 그 뒤에 쭉 뭐 효령, 충령 이렇게 쭉 성령 이렇게 쭉 나왔지만 처음으로 온전하게 성인으로까지 커준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을 결국에는 아버지가 쳐냈어요. 이때의 원경왕후 물론 이제 세종도 아들이 없지만 결국 자기 아들이 왕이 된 것도 맞지만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겠지. 애정이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세종한테도 그 얘기 하고 줬습니다. 형 건들지 마. 또 형 살려놔라. 죽을까봐 무서웠나 보다. 네.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둘 사이는 어떻게 보이세요? 아 원경과 네. 태종. 태종. 네. 이게 그 약간 전우회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전후에.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네. 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또한 왕이 됐을 때는 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내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지 않았을까요? 저는 회귀물 소설을 많이 보니까 이 새끼 다시 이제 내가 죽으면서 내가 죽어서 다시 18세로 돌아가면 너랑 혼인해서 네 가족들 다 죽일 거예요? 예, 그 복수를 꿈꾸지 않았을까. 저는 진짜로 많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왕으로 만든 걸. 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권력은 아버지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그런데 묘하게 김영삼과 김대중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새로운 세상이네요. 민주화를 두 사람은 같이 이끌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철천시 원수와 경쟁자로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왕과 왕비였기 때문에 왕이 훨씬 더 쉽게 상대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구도였다. 그러면은 정치와 사랑으로 왕비를 나눈다면 사랑도 18명의 첩을 두면서 무너뜨리고 정치도 자기의 남동생을 죽이면서 무너뜨리는 그런 경쟁 관계가 돼버리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역사적으로 늘 개국공신들은 그렇죠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잖아. 근데 그 개국공신이 와이프였다는 거지. 저는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복잡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태종이 민무구, 민무주, 민무의 이 네 형제를 쳐내지 않았다고 하면 본인이 죽고 양령이 왕이 되거나 양령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뭐 결과론도 그렇고 그렇죠. 만약에 뭐 어쨌든 양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세종이 됐어도 만약에 삼촌들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쉽지 않았지. 맞아요. 그러니까 태종의 역할은 분명하다. 그리고 긍정적이다. 그런데 비인간적이다. 뭐 그래서 네. 저는 원경이라면 그냥 태종 왕 안 만들고 그냥 같이 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흥미로운 반전을 뭐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치 태종이 왕이 되고 1년도 안 되는 시기부터는 서로 척만 지고 살았을 것 같잖아요. 둘은요 자식을 12명을 낳습니다. 그 후로요? 그 후로도 낳아요. 두 명 관계에서 나온 게 12명이에요. 네. 속궁합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았나 보네. 심지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도 임신 중. 네. 맞아요. 그리고 화났을 때 또 하면 또 이제 첫째, 둘째 동생이 천해지고 나서도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명 더 나요. 뒤에 더 낳고 도나. 그리고요. 그리고요. 원경화가 죽고 난 다음에 태종 죽기 전에 그 이제 병을 학질로 죽었다고 돼 있는데 이때 학질은 사실 열나면 다 학질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이 정말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노안으로 죽은 거죠. 네, 노안으로 죽은 건데 왜냐면 57세인가 58세 이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병간호로 태종이 합니다. 태종은 해야지. 미안한데. 근데 이 정도로 아까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 정도로 처남들 다 죽이고 둘이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랬으면은 서로 안 봐야 되잖아요. 계속 봐요. 둘은요 금술이 또 좋았어. 계속 금술었어. 찾습니다. 태종은 그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원경왕후를 찾아요. 그리고 부부관계 계속 맺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진짜 지극정성으로 돌봤대요. 미안한 미안해서 왕으로서의 이런 그거와 자아와 남편으로서의 자아가 늘 좀 충돌하는 입장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무슨 관계인가라고 하면 정말로 내피셜할 게 너무 많은 관계인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해는 되는데 태종. 아니 그래요? 그 원경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를 계속 태어나게끔 만들 수 있는 합방인 거고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나라를 바꿨잖아요. 사실 지금도 대통령을 바꿔도 세상이 바뀌는데 그때는 나라를 바꿨습니다. 500년 역사에 나라를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 선견지명과 해안은 다른 첩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중요한
국면마다 조언을 구할 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아. 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조언 구하려면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너무 또 비용- 그 비용이 비용이 잠정이라는 거예요. 비용이 세. 조던이 되는 건데 그 조언을 구하고 대신에 그것이 원경 발의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을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그 김대중 대통령 쓰러지셨을 때 김영삼 찾아와서 명문안 갔습니다. 둘의 관계가 비슷하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럼 두 분 화해하신 거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그렇게 맞다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조언이나 그동안 살아왔었던 여러 가지의 그 역사들을 다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 이 여성이 얼마나 유능한지는 태종 이방원 스스로가 훨씬 더 잘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거의 잡스럽다에서 다뤘던 영화 페라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페라리의 창업주 페라리 엔초 페라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아내가 라우라인데 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여성 편력이 상당합니다. 페라리가. 근데 사업 얘기를 하다 거의 공동 창업자거든요. 라우라랑 사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테이블 치우고 거기서 해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반대로 이게- 하면 이게 여자들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보면 결국 나랑 맞고 뭔가 큰 일을 도모할 때 그죠. 이 여자만한 여자는 없는 거야. 그- 그 모습이 또 섹시해. 대사를 얘기할 수 있는 여자는 원경밖에 없는 거죠.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원경을 그냥 뒀다. 원경이 그럼 딴짓할 거란 말이야. 이 여자는 굉장히 무서운 여자야. 만약에 딴 뭔가를 음모를 꿈켜서 딴 데 했다. 생각해봐요. 태종 입장에서 저걸 죽여야 되는데 이걸 죽일 수는 없죠. 왕비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까이 하면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럴 때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고 이게 이제 권력의 묘한 속성이다. 공통의 관심사. 네. 공통의 관심사. 근데 요거는 다 태종 입장인 것 같고 원경 그렇죠. 네. 요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네, 돼요. 원경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권력욕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여자니까 자기 팔다리는 다 잘린 상황이고 자기 입지도 물론 이제 정비의 지위를 되게 보장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어쨌든 기댈 건 태종밖에 없긴 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고 있긴 하고 자기 자존심을 지킬 방안도 정비로서의 그 위치밖에 없어서 그거에 계속 기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전 계속 뭔가 그 되게 헛헛함과 배반감과 그런 저도 행복했을 것 같지 네. 않아요. 미운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면 또 받아주고. 뭐 하긴 했겠죠. 그쵸. 근데 그게 자기 가치인데. 예. 후세에서는 해석을 잘못해 갖고 같이 묘를 같이 써버린 거야. 이게 중요해요. 네. 이게 정릉에 있지 정릉에. 이게 세종이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제 아들놈이 잘못 해석한 거야. 근데 세종 입장에서는 엄마도 띄워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나 이런 데다 계속 넣는 거거든요. 이건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 세종은 자기의 정통성을 위해서 이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 그래서 쌍능으로 같이 한장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강남에 있거든요. 그 내곡동 내곡동에 있는 정릉이 헌능, 내곡동. 헌능. 네. 헌능에 같이 쌍능으로 같이 있고요. 이게 원래 진짜 사이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쩌다 보니 저만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근데 이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남을 죽였어요. 아유, 그럼 남편이. 근데 부인 가가지고 관계를 갖고 애를 갖고 서로 또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용서를 한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켜봤었던 것처럼 원경왕후는 걸크러쉬한 느낌이 굉장히 세고 자기주도적인 모습들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걸 한다. 이거는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네. 이건 아까 전에 그 페라리 거기서 이것처럼 뜨거울 때는 뜨겁고 대신 당신 그때 그거 했었던 거 나 굉장히 서운해.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런 것도 또 딱 질러주고 남편 입장에서 그 태종 입장에서도 아이 뭐 또 쓸데없는 그런 소리야. 나는 정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또 서로 이렇게 또 티격태격 하다가도 또 갑자기 또 싸우고. 또 불꽃이 탁 칠 때는 또 이렇게 탁 이거
평범한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거 너무 띄워준 거예요? 너무 띄워준 네. 겁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긴 했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맞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범상치 않은 아는 두 사람의 만남. 만남이었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쌍릉은 나는 세종의 마음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럼 아버지 죽었는데 그게 18개의 첩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왕릉 옆에 18개 봉분을 만들 순 없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아버지 능이 계속 그렇지. 뭐가 시들어갈 것 같아. 풀이 안 나. 이건 봉분이 사실 휘말려서.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해석인 거예요. 세종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했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모르겠어. 뭐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두 사람의 사랑 이거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네.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네. 그리고 최근에 차주영 씨의 폼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잘 소화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차주영 씨가 굉장히 잘 어울리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딱 맞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